(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사회보장연금 대부분을 은행 계좌나 카드로 지급하고 노동 의무화 연령이 52세부터 54세 사이로 확대되며 비자 신청자들은 대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이나 렌트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이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국가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가구, 영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 회동을 가졌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연방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막판 협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루에 전격 타결될 수도 있고 심지어 셧다운 직후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나 7년 만의 연방 셧다운은 피해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취소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슨 상원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긴급회동을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 보험료의 75% 급등을 막고 메디케이드 1조 달러 삭감도 다시 되돌리자고 촉구해왔으나 공화당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연방 상원의 존슨 공화당 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연장한다는 데 타협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데드라인 마지막 날 11아워에 전격 합의에 셧다운을 마지막 순간 피해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드라인 직전까지 존슨 공화당 상원대표가 정부 보조 연장에 동의하는 대신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먼저 임시예산안부터 가결하고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으로 물러서면 전격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방 하원이 이미 가결해 놓은 11월 21일까지 쓸 수 있는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7명 이상의 지원으로 최종 승인해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임시예산안을 상하원에서 가결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7년 만에 재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초반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34일 동안이나 연방 셧다운이 벌어져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정부 각 부처에서 필수 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 직종은 아예 일시 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역 미군 130만 명, 연방공무원 200만 명을 비롯한 400만 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퇴 결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 시 문을 닫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 있으나 장기화 시에는 폐쇄됩니다. 이에 비해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거의 대부분은 BBB법에 따라 예산이 계속 집행됩니다. 또한 7,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현금 지원금도 계속 지급되고 6,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 7,0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발효돼 변경되는 연방정부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수표는 없어지고 대부분 은행 계좌나 카드로 지급하기 시작한 반면 푸드스탬프에서 노동 의무화 연령이 52세부터 54세 사이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등 모든 해외 미국 공간에선 비자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를 받게 됐습니다.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 발효돼 변경되는 연방 또는 주지역 주요 조치들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연금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현금 보조 등에 대해 9월 30일자로 더 이상 종이수표로 발행하지 않고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거나 데비카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7천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 보조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라 은행 계좌 직접 입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면 종이수표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입금이 아직 불가능한 수혜자들에게는 프리메이드 데비카드를 우송해주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데비카드의 정식 명칭은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종이수표를 받아온 수혜자들에게 은행 계좌 입금 정보를 등록해 주도록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종이수표를 발행할 경우 한 장당 50센트가 소요돼 왔으나 전산 송금에는 15센트가 들어 비용도 아끼게 된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더욱이 종이수표는 쉽게 버리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민들이 전체의 4.6%나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지급에서도 대략 60만 명에게는 계속 종이수표로 보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90년 역사 중에서 85년간 지속되어 온 종이수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번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신분 업데이트, 이를 위한 지역사무소 방문 일정 예약, 전국 통합 전화 서비스 등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기다림을 겪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를 받고 있는 수령자들은 그간 50세까지 노동 의무화에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52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돼 주당 20시간, 월 80시간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푸드스탬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BB법에 따라 64세까지 10살이나 확대되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노동 의무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정 강화로 10월 1일부터 한국 등 해외 미국 공간에서는 비자 신규 신청이나 갱신 신청자들에 대해 모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게 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가정 2만 4천 가구가 더 이상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 의무화를 맞추지 못하는 장년층과 주택 렌트비 보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대거 삭감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주택 거주나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43%나 대폭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혼합가정을 강제 퇴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도시개발주택부는 공공주택이나 주택바우처, 렌트비 보조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곧 공시하고 본격적인 감축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지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전면 차단됩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과 혼합가정까지 2만 4천 가구를 강제 퇴거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 가구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렌트비 보조 등에서도 노동 의무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거나 렌트비 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장년층까지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하는 노동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년층은 한꺼번에 푸스탬프 식품보조와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에 이어 공공주택 거주나 렌트비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시니어들은 적은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에 살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매달 적은 비용을 내고 있고, 일부는 렌트비 보조를 받아 일반 렌트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이 모두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노동의무화에서 면제되겠지만 전체 공공주택 지원 예산이 43%나 삭감되면서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부의 새 규정은 아직 연방관부에 게재되지 않고 있고 64세까지로 확대되는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노동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선거철에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이어 세 번째로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국가방위군 200명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시들 이외에도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그리고 멤피스와 볼티모어 등지에도 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우세 지역 대도시들에 세 번째로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명령에 따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일요일 오레건주 방위군 200명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연방으로 귀속시켜 포틀랜드에 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에 있는 연방 이민시설들을 국내 테러 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투입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선 아이스 이민시설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시설과 연방 단속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투입한 경우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는 국가방위군 4,000명과 미 해병 현역 700명 등 약 5,000명을 투입했다가 이제는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에 DC 방위군 700명과 연방요원 500명을 투입했다가 8개 주에서 파견한 국가방위군 병력을 2,200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한 달간의 DC 작전 기간이 종료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군과 연방요원들을 동원한 DC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세 도시들 이외에도 현재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에도 상황에 따라 국가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네시 멤피스와 메릴랜드 볼티모어에도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오레건주 방위군 병력 200명을 연방으로 귀속시켜 포틀랜드에 투입하자 오레건 주정부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레건주 법무장관은 포틀랜드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근거 없이 포틀랜드가 전쟁 폐허가 됐다고 과장된 주장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오레건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가구, 영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고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조치인데요. 동시에 이로 인해 당장은 소비자 부담과 무역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년의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구, 영화, 의약품 등 미국 내에서 산업적 상징성과 경제적 비중이 큰 분야들입니다. 가구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미국 최대의 가구 생산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가 해외 저임금 국가의 수입품 확대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해외 제작물의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며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영화 산업 침체를 언급하며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의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기준으로 삼을지 실제 부과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 내 공장을 세우지 않은 모든 브랜드의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년 10월 1일부터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처럼 이미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협정에 따라 15% 상한이 보장됩니다. 한국은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영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고율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통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과 무역 갈등, 그리고 해외 보복 조치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사이에서 이런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